지속적인 인플레이션 과정을 통해 정부는 국민의 부를 은밀하게 그리고 알아차리지 못하게 상당 부분 몰수할 수 있다. 정부가 대놓고 우리 돈을 가져가진 않아. 그래서 더 무서운 거야. 대표님, 왜 제 통장 잔고는 늘 제자리일까요? 열심히 제자리에서 촉촉히 도는 햄스터 같아요. 인플레이션 때문인 건가요? 근데 단순히 물가가 올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그 쳇바퀴에서 내려오기가 힘들어. 왜냐하면 물가는 현상이고 우리를 제자리에서 뛰게 만드는 건 시스템이거든?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이런 말을 했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과정을 통해 정부는 국민의 부를 은밀하게 그리고 알아차리지 못하게 상당 부분 몰수할 수 있다. 물수요? 정부가 인플레이션으로 우리의 돈을 어떻게 가져간다는 건가요? 정부가 대놓고 우리 돈을 가져가진 않아. 그래서 더 무서운 거야. 오늘은 이 몰수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 내부 구조를 하나씩 열어보자. 정부가 나라를 운영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지. 그 돈을 마련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세금. 가장 정직하지만 가장 욕먹는 방법이지. 두 번째는 국채 발행이야. 쉽게 말해 시장에서 돈을 빌리는 거야. 문제는 이것도 결국 이자를 붙여서 갚아야 할 빚. 미래의 세금이라는 거지. 그래서 정부가 고민하는 지점이 바로 세 번째야. 화폐 발행. 즉 돈을 푸는 방식이지.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정부에 국채를 사주는 거야. 돈을 많이 찍어내면 돈이 많아지니까 세금을 덜 거둘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 겉으로 보면 그렇지. 세금도 안 올렸고 당장 국민 주머니에서도 돈도 안 가져갔다. 하지만 곧바로 보이지 않는 세금 징수가 시작이 돼. 돈을 찍어내는 건 고통 없는 세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가혹한 세금이야. 시중에 돈이 2배로 풀리면 내가 가진 1억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 가만히 앉아서 5천만 원이 된 거나 다름이 없어. 정부는 돈을 찍어 자금을 조달했지만 그 대가로 국민들이 가진 모든 현금 가치를 희석시킨 거지.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세금의 본질이야. 오렌지 주스가 주식인 오렌지 나라에 주스 회사가 오렌지를 갈아서 100% 오렌지 주스를 만들었어. 진하고 맛있고 한 컵만 마셔도 만족스럽지? 이게 정상적인 돈의 상태야. 가치가 꽉 찬 돈. 근데 어느 날 그 주스 회사가 돈이 더 필요해졌어. 공장을 늘려야 하고 직원 월급을 줘야 하고 이것저것 할 게 많아. 수익을 위해서 유혹적인 선택을 하게 돼. 주스에 물을 타자. 근데 이게 왜 세금이랑 같다는 거죠? 세금을 못 올리니까 일단 돈 빌려서 나중에 갚을게. 누가 그 국채를 사줄까? 그 국채를 중앙은행이 새 돈을 만들어서 사주는 거야. 정부는 새 돈으로 지출을 계속하고 시장에는 돈의 총량이 늘어나. 그 다음에 물가가 오르지. 물가 상승으로 그 부담을 국민 전체에 나눠지게 되는 거야. 더 나아가서는 이 시스템에서 누가 웃을 수 있을까? 바로 실물 자산을 가진 사람. 금, 부동산, 빌딩 이런 것들은 돈이 풀리는 만큼 가격이 계속 올라가. 사실 가치가 오르는 게 아니라 돈이 흔해진 걸 반영하는 거지. 실물 자산 없이 현금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자산가들의 자산 가치를 지켜주는 희생양이 될 거야. 부자들은 인플레이션을 오히려 이용해. 저금리일 때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우량한 실물 자산을 선점하지. 왜냐? 인플레이션이 오면 내가 갚아야 할 대출의 실질 가치는 또 줄어들고 내가 가진 자산의 명목 가격은 올라가니까. 결국 인플레이션은 가난한 자의 돈을 부자에게 강제로 이전시키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이게 자본주의의 잔인한 진실이야. 실물 자산 없이 월급으로만 생활하는 사람들은 물가가 상승하면 같은 노동으로 살 수 있는 게 줄어들고 구매력이 깎이지. 그러면 잃은 구매력만큼 부자들의 자산 가격과 또 상대적 위치가 올라가게 돼. 돈은 가치가 떨어질 것 같으면 본능적으로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자산으로 도망치는 거야. 똑똑한 자산가들은 돈을 들고 있지 않아. 돈이 흔해지는 만큼 가치가 오를 실물 자산. 그러니까 금, 우량 주식, 부동산이나 빌딩으로 돈을 옮기지. 그래서 경제가 어려워도 강남 빌딩 가격은 계속 오르는 거군요. 그렇지. 건물의 본질적인 가치는 하루아침에 어떤 이유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화폐라는 잣대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숫자로 표시되는 명목 가격이 위로 솟구치는 거야. 결국 인플레이션 시스템을 이해하는 사람은 이 파도를 타고 자산을 불리고 있지만 시스템을 모르는 사람은 현금이라는 모래성만 쌓다가 파도에 휩쓸려 가는 거지. 인플레이션이 내 돈을 뺏어가는 시스템이라는 건 진짜 뼈저리게 이해됐어요.
근데 막상 뭘 하려니 너무 막막해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뭘 바꿔야 할까요? 먼저 경제적 근육부터 갈아 끼워야 돼. 세 가지 로드맵을 딱 정해줄게. 첫 번째, 저축의 정의를 현금에서 자산 유닛으로 바꿔라. 예를 들어 너가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모아서 목표로 했던 1억을 모았다고 해보자. 그런데 그 1억은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녹아내리는 얼음이야. 이제는 현금을 모으는 저축이 아니라 자산 유닛을 모으는 저축을 해야 해. 그게 주식의 한 주가 될 수도 있고 조그만 땅 한 평이 될 수도 있지. 내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가 아니라 나는 어떤 자산을 몇 단위로 가지고 있느냐로 사고를 전환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착한 부채를 활용해서 시간을 살아야. 부자들에게 부채는 나중에 갚을 헐값의 종이돈이야. 잘 생각해봐. 20년 전에 1억 대출. 그때는 감당하기 힘든 큰 돈이었지. 하지만 지금 그 1억은 어때? 인플레이션이 20년 동안 그 빚의 가치를 다 갉아먹어줬어. 빌딩, 토지 등 우량한 자산을 사기 위한 부채는 시간을 앞당기는 도구야. 내가 10년 동안 모아야 할 돈을 미리 빌려서 자산을 선점하고 또 그 빚은 인플레이션이 대신 갚게 만드는 전략. 이게 바로 자본주의 시스템을 역이용하는 핵심이지. 대출이 무서워 자산을 포기하는 건 빈대가 무서워서 초과상간을 다 태우는 격이야. 세 번째는 가격이 아닌 가치 전가력이 있는 자산을 찾아라. 이 말은 내 비용 상승을 남에게 전가할 수 있는 자산인가를 봐야 돼. 인플레이션이 오면 세금도 오르고 유지비도 오르고 다 오르잖아. 이때 내가 그 비용을 임대료에 반영할 수 있는 자산, 즉 물가 상승분을 가격에 즉각 반영할 수 있는 우량 입지의 빌딩이나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의 파도를 타고 위로 솟구치지. 하지만 내 소득이나 가치를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자산들은 인플레이션에 먹히게 돼. 그래서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가격 결정권을 가진 자산에 집중해야 돼. 그럼 인플레이션에 먹히는 자산에는 어떤 게 있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현금과 예금이지. 계속 앞에서 얘기했듯이 물가가 오르면 내 돈의 가치는 그냥 깎여. 저항할 방법이 없어. 또 하나는 대체재가 널려있는 자산이야. 인구가 줄어드니까 지방에 노후 빌라나 공실이 넘쳐나는 신도시 외곽 상가 같은 것들이지. 예를 들어 물가가 올라서 임대인인 내가 임대료 좀 올릴게요 라고 하면 세입자가 어떻게 할까? 바로 이사가 버리지 않겠어? 이런 자산들은 세금 유지비와 같이 내가 지출해야 할 비용은 오르는데 수익은 못 올리는 인플레이션의 전형적인 희생양이야.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자산에는 주식 중에서도 독점적 지위를 가진 기업들이 또 여기 해당해. 예를 들어 에르메스 같은 명품 브랜드나 애플, 코카콜라 같은 곳들이지. 원자재 값이 오르면 제품 가격을 올리잖아. 그래도 사람들은 줄을 서서 사지. 기업이 물가 상승의 고통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거야. 이런 주식들을 들고 있으면 내 자산은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또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압도하는 자산에는 그냥 빌딩이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입지에 우량 빌딩이 있어. 인플레이션이 오면 건축비도 올라. 인건비 오르지? 그럼 새로운 건물 짓기가 점점 힘들어져. 그럼 어떻게 돼? 공급이 줄어드는 거야. 그런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핵심 상권. 모두가 오고 싶어하는 입지 빌딩은 어때? 지금 성수동만 봐도 답이 나오지? 공급은 없는데 수요는 계속 되잖아. 이때 건물주는 물가 상승분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가격 결정권을 갖게 되지. 임차인 입장에서도 여기서 나가는 순간 그 매출을 포기해야 되니까 임대료 상승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누구나 갖고 싶어 하지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맞아. 그런데 지금 당장 수십억이 없어서 빌딩을 못 산다고 좌절할 필요는 절대 없겠지. 대신 가치 전가력이 있는 자산을 선별하는 눈부터 길러야 돼. 첫 번째, 입지를 공부해. 왜 강남은 오르는데 우리 동네 안 오를까? 그건 강남은 임대료를 올릴 전가력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지. 그 입지의 핵심이 무엇인지 파헤쳐야 돼. 두 번째, 부채를 전가 도구로 활용해. 인플레이션 시대에 부채를 내지 않는 건 정부가 찍어내는 돈의 가치 하락을 온몸으로 막겠다는 뜻이지. 우량한 자산을 잡기 위해 부채를 지는 건 내 자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가장 공격적인 방어야. 세 번째, 현금 흐름의 질을 봐. 단순히 수익률이 높은 게 장땡이 아니야. 물가가 올랐을 때 내 수익도 같이 올릴 수 있는 구조인가? 그게 진짜 우량 자산이야. 인플레이션은 잔인한 게임이야. 모르면 뺏기고 알면 뺏어오는 게임이지. 오늘 내가 얘기한 가격 결정권이라는 무기를 꼭 기억해.
내 노력을 헛되이 소비하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더 단단해지는 자산에 내 시간을 저장하는 것. 그게 내가 빌딩 투자를 통해 배운 가장 큰 지혜야.